제가 수원을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요. 3일째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 경기도청에서 공무원분들 상대로 예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어제는 여기 왔었어요. 어제가 30일인지 알고요. 잘못 왔었습니다. 집에서 70km 거리예요. 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마침 이렇게 잘 찾아왔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좀 젊어 보이잖아요. 어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저는 이제 고창선 작가님을 여기 이제 기획팀에서 우선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지점들이 왜 고창선 작가님을 선정했는지. 1년에 딱 3번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1년에 3번 하는 작가 중에 3인 중에 한 분이 들어가셨다는 거. 그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듣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일단 저희가 화수공담을 한 2년, 만 2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주로 저희가 평면하고 사진, 그 다음에 입체를 했었는데, 수원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수원에 계시는 분들 외에 저희가 화수공담을 하게 된 배경이 이 수원에 있는 젊은 작가들이 좀 시야 너무 가려져 있어서 인식이 가능한 지대로 나오게끔 유도하려고 저희가 화수공담을 진행을 했던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그 젊은 작가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에 그 이하 작가님을 했었고, 또 이제 고창선 작가는 그동안 저희가 화수공담을 하면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이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이곳에 그 관객으로 오시는 분들께서 그 대부분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담론이 오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해서 고창선 작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창선 작가님을 특별하게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는 알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아트라든지 미디어 아트 정도, 미디어 아트의 분야를 다루고자 하시는 의지였고요. 그런데 저를 왜 선정을 하셨을까? 화수공단으로 알고 있는 저를. 아니.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저를 뽑으셔고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주례사 같은 비평을 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비평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저 스스로 납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큐레이터입니다. 비평 활동도 하고 있지만 큐레이터로 어떤 미디어 아트에서 큐레이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이제 렉 오브 일렉트리시티라고요. 좀 약간은 좀 이슈화가 됐어요. 미디어 아트 전기 나갔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전시를 했었죠. 그때 약간은 좀 센세이션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물론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를 뺀다면 미디어 아트의 필수 불가결한 전기를 뺀다면 과연 미디어 아트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졌죠. 그래서 미디어 아트에 대한 반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LOE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기 부족, 에너지 부족, 그런 LOE1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두 번째 버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디어 아트에서 기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라서 기술이 미디어 아트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라는 고민을 2년 동안 같이 했었어요. 이것들을 했고, 그리고 2012년도에 기계는 무엇을 구걸하는가 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항상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근데 기계가 과연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는 큐레이터를 하면서 질문을 좀 하는 큐레이터예요. 그래서 오늘 비평이자 워크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들을 하면서 많이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저를 부른 이유가 이 세 가지 전시를 통해서
고창선 작가님이 고민하시던 그런 지점, 기술에 대한 지점,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지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정리를 좀 해보자 라고 이섭 선생님이 저를 추천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섭 선생님은 제가 작년에 그 저기 인천문화재단 비평할 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긴 드릴 거예요. 계속 이거 마이크가 계속 오갈 텐데요. 질문을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창선 작가님의 작품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기술이 있어요. 기술, 테크놀로지. 그런데 그 기술이 굉장히 최첨단 기술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눌하고 아날로그적인 다 보이는 뭐 나무 판자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보이는 기술, 기계 머신 같은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운드. 왜 사운드를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물어볼게요. 좀 이따. 사운드 그리고 인터랙티브.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지점은 왜 예술에서 특히 미술이잖아요. 저희가 음악도 아니고 왜 미술에서 이 기술과 그리고 이 사운드와 그리고 인터랙티브 행위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고창선 작가님의 작품들을 좀 더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방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뭐 테크놀로지에 대한 고민들은 제가 항상 해오던 거니까 좀 궁금했어요. 지금 쭉 간략하게 보여줬지만 보여주었던 작품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을 하셨어요. 2002년 개인전에서부터 2014년 거의 한 10년 넘게 작업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창 선생님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직접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테크놀로지를 표방하는 약간의 어설픈 어눌한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그걸 사용하시는지요? 저는 저기 조속과에 입학했는데요. 그 소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멈춰져 있는 조각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키네틱에 움직이는 조각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공대 박사를 따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땄는데 그 테크놀로지의 꼭지점 제일 어려운 기술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알고 있고요. 근데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가 태생이 원래 이제 그 예술가가 되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공이나 뭐 이런 게 대장장이나 뭐 이렇게 그런 쪽이 더 가까웠는데 작업을 미술대에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계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번째 개인전 때 아날로그의 회의를 느꼈어요. 어떤 회의를 느끼냐면 이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는 그 스크린 베이스의 그 인터랙티브 작업들은 대부분 이 모니터나 빔 프로젝트 스크린 베이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스크린 베이스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하니까 결국은 로우 테크놀로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어눌하게 대충 뚝딱뚝딱 만든 것처럼 만드는 게 제 컨셉이죠. 로우 테크놀로지는 표면에 있고 어려운 부분을 감춰서 일반인들이 기술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가 아니라 그냥 재밌게 즐겁게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저 관계한테 잠깐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거 한 15년 전부터 한국에서 이제 상용을 해갖고 많은 작가들이 학교로도 가셨고 예술 작가로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 미디어 작가가 미디어 아트에서 관객들이 보실 때 관전 포인트는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호작용성이라고 해서 미디어 아트 중간에 관객이 개입해서 그 미디어 아트와 함께 작품을 이루는 것을 상호작용성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백남준 선생님의 그 미디어 아트처럼 관조로서의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듯이 그냥 대상으로서의 예술 대상으로서의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관조로서의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데 그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고창선 작가의 작품은 관조로서의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디스턴스 사운드라고 해갖고 중간에 접근을 해서 소리가 반응을 하죠. 관람자와 함께. 그러니까 상호작용성 미디어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미디어 아트 예술에서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퍼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요. 어디까지가 각 작가가 센세이션을 얘기했나라고 했을 때 그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가진 이 눈이나 혹은 귀나 혹은 코나 촉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감각, 이제 그걸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로 많이 하시죠. 뭐 이건 데시벨이 높아, 안 들려,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역치라고 하는데, 감각의 역치라고 하는데,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센세이션의 단계를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센세이션의 단계와 함께 퍼셉션, 다른 지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나한테 오는 퍼셉션의 단계에서 작용하는 이제 예술 작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백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테크놀로지나 뭐 메케닉이나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고창선 작가한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센세이션한 부분하고 퍼셉션이라고 하는 감각과 지각 사이에서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고, 또 제가 그 관점을 좀 보고자 합니다. 다시 백건 선생님한테 넘깁니다. 네. 더 어려운데요? 농담입니다. 근데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요. 감각과 지각인 지점들을 심지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랑 좀 대척점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미디어 아트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없습니다, 별로. 네, 없음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뭐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비디오 아티스트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고 미디어 아트의 그 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아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아트, 그러니까 컴퓨터 그 소스로 가지고 작품을 하는 컴퓨터 아트 이후에 미디어 아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아트로 좀 흘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기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우테크와 하이테크, 특히나 지금 계속 정점을 이루죠. 두 가지, 로와 하이, 그리고 감각과 지각,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기계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합니다. 기계라는 것들, 기계, 머신,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서 그냥 테크놀로지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막 말씀하신 것도 하이테크도 하이테크놀로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테크놀로지는 굉장한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예술에서의 테크놀로지는 굉장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분명히 좀 그 어눌하고 어설픈 기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에 다 보이는. 그런데 이 어눌한 기계를 보여줄 것인가, 기계 그 자체를 보여줄 것인가, 기계를 미학적으로 예술적인 조형미로 보여줄 것인가가 첫 번째 관점이고요.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예술의 어떤 다른 지점을,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가에 대한 지점에서 이 방향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고창선 작가님이 추구하는 방향은 약간의 기계의 미학적인 지점들, 기계의 조형미를 좀 다루고 있는 게 맞으신가요? 네. 네. 아까 뭐 얘기 그 두 개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이제 초기에는 하이테크를 확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기술적인 부분을, 높은 기술력을 막 프로그래머들 몇 명 붙여가지고 막 어려운 걸 했는데 결국은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미학, 그러니까 하나의 조형물로 보는 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라면 받침하고 있지만 박사 논문에 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관조라는 말을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제 작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근시 안적, 그 다음에 원시 안적.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술을 보려고 그러면 전통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건 회화 조각 같은 걸 보려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놓고 봐야 되는데 이 미디어 작품들은 어떻게 봐야 바짝 붙어서 자기가 어떤 뭐 경험을 하거나 뭐 모니터를 조작하거나 어떤 체험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시안적인 그 관조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갖고 붙였어요. 어쨌든 우겨갖고 졸업을 해서 지금 라면밥집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가 관점은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버리기는 애매하니까 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적당히 숨기는 거죠. 적당히 숨기고 제가 잘하는 게 어느라고 약간 엉성한 기계장치들을 보여주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도 보드는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야 되는데 그 기계장치는 보면 되게 우습거든요. 그냥 라디오 카세트 부서진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런 게 그냥 노출되어 있고 그게 어떤 역할들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기능이 있고 그래서 관객들이 경험하는 시각적,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촉각적, 시각적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뭐 워낙 취미가 별로고 좀 생긴 게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이건 이제 본격적인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백건 선생님께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께서 이 미디어 아트를 보실 때 두 가지 관점을 첫 번째로 가져야하시는 게 미디어가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내 신체라고 한다면 나는 내 신체는 로우 테크놀로지로 돼 있을까? 하이 테크놀로지로 돼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 때 감각은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20세 때 정점으로 모든 감각이 올라가고 20세를 기점으로 감각은 쇠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나 감각이 굉장히 좋아, 나 이런 거 잘 봐, 아직도 잘 보고 있어, 계속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두엽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전두엽이 뒤에 있는 중뇌와 뒤에 후뇌가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으로 퍼셉션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의한 퍼셉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잘 보고 있고 아직도 잘 느낄 수 있고 눈도 정확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몸은 인공지능이나 기계와 다르게 메카닉한 기계와 다르게 잡음이나 로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망가진 채 감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실한 채 지속되어 있고 또 까먹으면서 갖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보수했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보수했다가 잃어버렸다가 하는 과정을 가지는 걸 그거를 노화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작가들이 지금 현재 공략하는 고창 선생님 작품이 왜 재밌냐면 로우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센세이션의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망각이나 잘 못 듣거나 왜곡이나 착각이나 그 다음에 잘못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와 대치되는 부분은 백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미케닉은 어떤가? 미케닉은 정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보가 그러니까 디지털로 되기 때문에 디지털로 되거나 아니면 아날로그 같은 경우 이제 틀리지만 디지털 같은 미케닉에서는 정확하죠. 정확하기 때문에 왜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과 테크놀로지 사이에서 성립하는 가장 중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운해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우리가 좌뇌 우뇌 하잖아요. 그때 그 우뇌는 퍼셉션,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느낌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느낌을 관장하는 것만큼은 기계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들 어떻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줘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고정 선생님이 지금 만드신 그러니까 낮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인간의 몸에 대한 적절한 은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건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어려움을 다 던져놓고 저한테 해결하라고 숙제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좀 어렵게 풀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뭐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분명히 그런 로우테크로 그 기계의 미학적인 지점들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작가들을 좀 살펴본다면 혹시 그 최우람 작가의 작품을 혹시 아세요?
예, 아시죠? 그 최호람 작가도 굉장히 하이테크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로우테크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명체를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그 작품을 실제로 봤을 때 그 정말 생명보다 더 벌레보다 더 벌레같이 움직이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각들은 다시 새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고창산 작가님이 정말 죄송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예, 두 개 다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 포기하셔야 돼요. 예, 로테크로 가실 거면 테크놀로지를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학적인 지점도 애매모호하게 걸쳐 있고 하이테크놀로지의 지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비교를 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최호람 작가님은 그런 그 로우테크를 위해서 하이테크를 그 안에 굉장한 공력으로 다 숨겨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눌한 그 로우테크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고창 작가님은 로우테크를 정말 로우테크로 보여주시는 거죠. 너무 직물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지점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고창 작가님 제가 전 작품을 몇 번 봤습니다. 사실 작가님은 만나 뵙지 못했는데요. 흐름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그 미술계에서 2000년대 중반에 미디어 아트가 많이 성행을 했었죠. 저도 그 흐름을 타고 전시를 했었었고요. 그 흐름을 타고 그 이후에 가장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작가가 양아치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 한국의 미디어 아트 2000년대 중반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기 그 이전부터 90년대 말부터 시작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연결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흐름에서 고창 작가님이 2000년대 중반 유행했던 인터랙티브와 그런 테크놀로지의 관계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했습니다. 왜냐면 브레인 팩토리에서 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은주 그 선생님이 잘 서브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은주 선생님 같은 크리에이터를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못 해주신 게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크놀로지의 지점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실 순간이 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각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박사를 공학을 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조각과 공학을 두 개 다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점들로 가야 돼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아트센터 나비에서 그 정말로 기술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에서 예술과 기술을 접목해보겠다고 그분들이 먼저 나선 거예요. 우리 과학자가 예술이랑 과학이랑 연결시켜보겠다. 실패했죠. 네,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예술이 추구하는 지점들을 모르거든요. 왜 예술이 필요한지. 근데 기계로 다시 돌아간다면 기계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그 예술이 추구해야 될 지점들, 메타포, 은유죠. 기계 그냥 즉각적인 기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메타포적인 은유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지점들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더 끌어안으신 거죠. 네, 그런 지점에서 기술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술을 버리고 차라리 나무 젓가락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메타포, 은유적인 지점들, 예술에 있어서의 그런 지점들을 더 강조를 한다면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로우테크를 더 빛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은. 네, 여기에서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진행하신 이섭 선생님 오셔갖고 예, 한 5분만 예. 지금 그 작가 고창선 작가 작품 하면 일견하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그게 로테크 무슨 하이테크 테크놀로지 기반하는 예술을 굉장히 좀 무서워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아직 능숙하게 쓰지 못하고요. 스마트폰도 제한되어 있는 기능만 사용하는 약간 기계치가 좀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일을 할 때 작가들의 깊은 고민이 엉뚱하게도 테크놀로지 구사 능력, 그 다음에 자기의 숙련도,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자체의 이해 이런 데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한테만큼은 아주 수준 낮은 도구처럼 이제 이해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한 인식들이
만들어졌을까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장문처럼 만들어낸 게 LOW 로우 테크닉이 아니라 RAW 러 테크닉이었어요. 그러니까 날것. 그러니까 그거 마치 망치를 주고 못을 주면 누구나 다 망치질 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제대로 못을 박을 수 있는 건 상당한 숙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망치질을 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조작하는 그 순서가 필요한 기계 앞에서는 저희가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날것 같은 형태로 영상 시스템을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24시간 막 그 편집기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거 허용하고 그랬었거든요. 2년 쓸 기가가 1년도 채 못 써요.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날것에 제한을 두자. 그래서 이제 장난좀 얘기를 했는데 고창선 작가는 그 미묘한 지점에서 자기 작품을 갖고 지금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논다라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일상 용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놀이라고 하는 문화적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가져다 쓰는 그런 개념어인데 테크놀로지를 어디다가 얼마만큼 부여하겠다라는 것들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작가가 측량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보여준다는 좀 매력을 느꼈고요. 아까 백군님이 뭔가 이렇게 좀 과감한 결정을 작가한테 촉구를 했는데 저는 테크놀로지 자체를 어디까지 더 희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 고창선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언뜻 말끔하고 작동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어리숙한 부분들이 작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큰 매력이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테크놀로지가 작동되고 있을 때 또는 그 테크놀로지를 작가 입장에서 빨간색 물감, 흰색 물감 선택하듯이 어떠한 상태로 선택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작품 안에 담겨져 있으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관람객들이 그런 것까지도 더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상상력이 지배당하는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에 지배당하는 저희한테 아마 숨구녕을 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제가 방학 동안에 하는 이상한 대학원 수업에 걸려 들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예술가가 하는 그 결정이 곧 세계라는 거예요. 신은 세계를 만들고 예술가는 결정하는 순간에 세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자기의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 그 힘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굉장히 주저주저해요. 근데 그 주저주저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자기 세계를 설명하기보다 자기의 재주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 그러니까 결국 외피의 문제에서 자꾸 주저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테크놀로지가 먼저 보이는 작품에서는 감춰집니다. 마치 백남준 씨 작품을 보면은 세상에 백남준 작품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백남준 자신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이용한 조각 작품이지 그 안에 23분짜리, 28분짜리 비디오 전편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번 전편을 다 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백남준은 그 엄청난 사람의 영상 작품 내용은 별로 의미도 없고 후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도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백남준 씨의 고도의 작가적 전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유혹하고 보여주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고창선 작가의 작품에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게 하는가까지는 친절하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잘못 보면 뭔가 이렇게 아리송하고 익숙하지 않은데 뭔가 말끔해 이런 느낌만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장치는 좀 여전히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릴 수 있네요. 제가 지금 테크닉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뭔가 이렇게 작가한테 내가 제 개인적 어필할 수 있는 말을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게요. 인간을 기계에 비유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간 번외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고리는 제가 금방 찾겠습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을 기계에 비유해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를 신기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기관이라고 인간을 이해했을까? 근데 인풋이 있으면 100% 아웃풋이 나온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기계처럼. 스위치를 ON하면 스위치 오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간을 인풋 아웃풋 관계로 봤구나. 근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한테 아마 이게 놓칠 수 없는 인간 이해의 굉장히 매력이었었나 봐요. 끊임없이 인간을 기계와 견주어 또는 기계와 유사한 또는 기계스러움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싶어하는 큰 사상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테크놀로지를 문제 삼는 작가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것에 잘 조응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안 맞는 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창선 작가의 작품에서 비기계성을 많이 찾아낼수록 테크놀로지에 감춰져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키를 하나 쥐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같이 얘기를 하고 작가한테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섭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베이컨이 자연주의 기계론이라고 해서 17세기 서구 사회와 세계를 번역시킨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때 이제 베이컨과 함께 같이 나온 사람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리바이더를 쓴 자유론을 쓴 사람인데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계와 자연은 인간한테 도구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노엄버 오르가노리라고 하는 신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메타피지카에 보면은 신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그 기관은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히포크라테스의 그리스 자연철학을 이어서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 인간의 몸에 비유된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때의 자연은 기계적 자연이에요. 정확하게 뭐냐면 먹은 만큼 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은 엔트로피의 총합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일찍 죽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모한 만큼 또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기계론인데, 지금의 그 기계론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미디어 작가들한테 이제 주목을 하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이제 필수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신경계라는 것을 모방해서 나왔는데, 신경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감각운동이에요. 그 감각운동지도에 의해서 첫 번째 감각기관이 자유롭게 이제 논이라서 우리가 현상을 이제 규명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지까지의 그 몸에 대한 것들은 동양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생님 말씀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그 동양적 사고 안에서는 유심론적인 기반이에요. 유물론이 아니라. 유물론적 기반으로 본다면 이제 고창선 작가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지각이나 센세이션과 퍼셉션 지각이라는 걸 느끼는데, 몸으로부터 오는 압력,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감각이라는 부분과 지각이라는 것이 성립될 때 주변의 여러 미디어 장치나 환경적인 것들을 몸이라는 것으로 이제 은유화해서 받아들여서 다시 감각과 지각으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 고창선 선생님 작품이 약간 애매한 부분은 그 바디라고 하는, 피지컬 바디라고 하는 부분, 즉 뭐냐면 저 작품이 놓여있는 환경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감각 정보를 유입해서 기계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올리는 감각과 지각 과정에서 몸이라고 하는 그 생체 지각 부분이 조금 잘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섭 선생님하고는 좀 세대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굉장히 미디어 아트나 기계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맥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의 연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쉽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속도를 15km를 매일 다니던 사람이, 그 세계가 전부인 사람이 어느 날 70km의 운전을 한 30일만 해보면 자전거 속도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110km 정도로 이제 시속을 잘 밟은 사람은 그 다음에 70km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 얘긴즉슨 감각과 지각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계속 머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기계론적 입장에서나 뭐 그렇게 보면 감각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뭐냐 하면 어떤 절정인 시작과 가능과 한계라고 했을 때 잠재성으로서 어느 정도의 인간의 능력이 나올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소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고정 선생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인간이 처음에 신경정에서 이렇게 쭉 발달할 때 처음에 발달하는 게 어디냐면 청각입니다. 청각. 이 청각이 왜 중요하냐면 시각이 눈을 뜨기 전에 마련되는 신경배합이 제일 먼저 형성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가의 발달 상황에서 보면 청각이 가장 먼저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시각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처럼 감각이라는 분리된 상황들이 아니라 통합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에서 보면 감각과 지각이 아니라 지각이라고 하는 작용 안에 감각이라는 것들이 속속들이 자기 역할을 해서 지각이라고 하는 단계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감각이라고 하는 단위소 하나하나가 만약에 무궁한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은 무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쉽게 뭐 얘기를 들자면 저는 좀 짧지요. 지금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은 좀 길지요. 이게 그 이유는 단백질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적 구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믿는다면 그 물질 구조 안에서 인간이 몸이 변형한다라는 것과 그 몸이 변형하는 것 안에서 감각기관이 다른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창선 작가나 뭐 일군의 미디어 작가들이 하는 그 감각과 지각이라는 문제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의 하한점이 아니라 잠재적 무궁점이라고 하는 점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셔도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올림픽 경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올림픽 경기는 인간의 피지컬 바디를 매주하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경기입니다. 4년마다 각 세대에 그래서 그 평균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칼립스가 9.8을 깼을 때 이제 더 이상 깨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하나 나왔잖아요. 네. 9.75, 9.78?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인간의 피지컬 바디가 올라감에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지각이라는 단계가 우리가 지금 있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인간이 쭉 진화라고 하는 생물학적 진화 과정이라는 부분 안에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증폭된다고 하는 과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 작가들을 보실 때 작품 해석을 보실 때 저 소리나 저런 영향 관계들이 과연 인간이 갖고 있는 피지컬한 부분과 감각이나 지각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상승이나 변화도를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미디어 아트를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술 먹고 듣기에 너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해주시겠는데 어렵습니다. 네. 제가 아는 미디어 아티스트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작업을 잘하십니다. 근데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밤 12시가 지나면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데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시대에 왜 이메일 안 보내세요? 그랬더니 혹시나 내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일어나서 그걸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낸대요. 미디어 아티스트가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을 좀 했어요. 과연 미디어 아트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아까 이섭 선생님께서 백남준 선생님 작가님을 얘기하셨는데 백남준이 위대한 것은 1963년도에 10세대 그 텔레비전이죠. 흑백 텔레비전, 중고 텔레비전을 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고 텔레비전이 아날로그로 이렇게 주파선이 위에서 아래로 지직 흘러가잖아요.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개인이 바꿀 수 없거든요. 그 주파수는. 그런데 백남준이 세로로 바꿨어요. 그거를. 그게 위대한 일인 거죠. 기존의 형식, 기존 체계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개인의 영역으로, 예술가의 영역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 체계를. 그랬을 때 백남준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인 텔레비전의 체계를 이제는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가의 결정이 어떤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좀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백남준이
그 TV를 가지고 캔버스처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미디어 아티스트들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조금 고창수 작가님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좀 원론적인 얘기로 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면 고창수 작가님의 기계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사운드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분명히 그런 그 약간의 기술, 약간 어눌하고 그런 기술들을 보여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아날로그와 다시 디지털로 대척점이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아날로그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분명히 예술가로서 아날로그는 분명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스텔지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전 기술에 대한 우리가 전화기를 가진 펜팔을 하던, 저도 펜팔에 저는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노스텔지어,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메타포,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 현 사회를 반성한다든지 다시 되돌아보는 메타포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적인 감수성, 예술입니다. 이게 뭐 공학도 아니고 기술의 실험의 장도 아니기 때문에 예술이에요. 어떤 예술? 시각 예술이죠. 시각 미술이죠. 미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위한 감수성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날로그에 대한 고창수 선생님의 가진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키네틱을 해서 아날로그 제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제어는 뭐냐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신호등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호등은 그 계전기라고 타이머라고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이게 타이머가 띡띡띡띡 돌아가갖고 시간을 전기를 줬다 안 줬다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컴퓨터를 쓰기 전에는 어떤 기계를 장치를 저는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다가오면 이제 작동되게 만드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날로그로 했더니 어떤 문제가 되게 잘 돼요. 그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긴 하는데 문제는 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얘는 꼭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디지털로 갔더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조금만 변형을 하면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흑백, 칼라 되게 어려운 세대죠. 되게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학습하는 머리는 아닌데 계속 배워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날로그는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을 때 변수를 많이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향수 같은,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누우셔가지고 야 7번 틀어라 그러면 이제 이 띠르르 가가지고 채널 다이얼 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7번을 틀어드려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버튼 누워서 누르면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는 되게 좋아요. 지금도 옛날 물건들을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단순함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만, 제가 작업에서의 아날로그는 뭐냐면 좋지만 제가 계속 변형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디지털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요. 다른 걸 얘기하자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날로그는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어쩔 때 싫은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고장도 안 나고 그래서 불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초기에 키네틱 작업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걸 만들어서 전시를 했다가 다음 작품을 만들 때 돈이 없으니까 이걸 뜯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요. 왜냐면 완전 포맷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작업들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요즘에 디지털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작업이 전시를 하고 몇 번 하면 부품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뭐 기판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전시하자 그러면 별로 몇 개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까 최우람 작가도 얘기했지만 물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건지는 알아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메탈적이고 굉장히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안에 들어있지만 되게 그럴싸하게 움직이는 거 만들고 싶어요. 저도. 근데 사실은 그러려면 집을 팔아야 전세를 빼야 되기 때문에 별로 그러고 싶진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날로그 인간하고 디지털 인간하고 제가 그거 정말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100%, 한 80%는 아날로그 인간이더라고요.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가리는 건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겠지만 뭐 그냥
정확성과 수적 변형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아날로그는 그냥 이렇게 어느 범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해서 잡히면 좋은 거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저는 아날로그라는 게 왜 저한테 왜 아날로그적 인간이냐 디지털적인 인간이냐 할 때 실수와 망각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분명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와 다른 거는 실수를 갖고 있다는 건 것 같아요. 이 실수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몸으로 얘기하면 이 몸이 아시잖아요. 이제 김유 시인이 그 천만년을 만났을 때 몸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니요 하고 칼을 뱉는 것처럼 몸적인 습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몸이 무의식적인 것처럼 나오는 건데 그 반복이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뭐 의식적으로 탁탁 변형을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잔재성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몸적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건데 아날로그적이라는 게 뭘까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시대에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행동적 기반이라고 하는 거, 무의식적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몸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행동된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실수와 정확도, 실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인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워하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이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 환경 분위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보 환경이고 정확도를 요구한다는 거죠. 인간 수행에 있어서. 그런데 인간이 과연 그 정확도를 수행하는 측면으로만 발달해 왔는가, 기능적인 정확성과 수행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만 발달해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해보면 예술이라는 부분이 기능적으로 그렇게 쓸모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미디어 아트를 보시면서나 다른 예술을 보실 때 왜 예술이라는 걸, 예술의 본성이 무엇이고 예술이 우리한테 우리 인간의 많은 문화적 역할 중에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고찬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예술이 그렇게 우리한테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라고 할 때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예술이라는 걸 굉장히 구석기 이후부터 라스코 동글벽화를 그린 이후부터 쭉 발달해 왔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몸적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정확도를 수행하는 것과 동시적으로 정확도를 수행하지 않는 쪽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 인간적인 인간성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가올 디지털 아트나 미디어 아트나 뭐 이런 것과 비교됐을 때 과연 인간이라는 인간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점을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이 그 예술의 기능이라는 게 좀 미디어 아트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고창근 작가가 스스로 자신은 미디어 아티스트야라고 동의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에서 첫 번째 개인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사람들이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부르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미디어 아티스트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예술가구나. 시각예술 하는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는 작가고 미디어 아티스트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에 있는 현대미술가 넓은 의미에서 네. 미디어 아티스트. 그 넓은 의미에서 정확하게 너 뭐하니? 그럼 미디어는 아닐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주시면 제가 왜 미디어 아트에서 그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저는 아직까지도 편지만큼 강력한 미디어를 못 봤어요. 근데 편지를 미디어에다가 이렇게 분류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미디어 아트 이론가들이 뭐 지독하게 그 서로 삿대질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자기 상상력을 가져가는 작가들이 이 미디어적 성이 있죠.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자기 상상력을 작동시키는데 훨씬 더 능숙한 작가라면 고창근 작가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맹숭맹숭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물건같이 보이지 저게 왜 예술 작품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창선 작가의 작품 여러 개를 보셨죠. 저는 뭐 오늘 보신 것만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봤을 때 어떤 의구심이 하나 들었냐면 이 사람은 왜 백남준 씨하고 조금 다르게 조형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형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품을 못 만들어요. 안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 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뒤가 좀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백남준 선생님 작품은 원체 유명하고 이미 평가가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인용하는 게 편한데 백남준 선생님 작품은요 조각적 아름다움이 더 많아요. TV를 100대를 갖다 놓든 1000대를 갖다 놓든 그거는 이제 저희 뭐 제가 볼 때 프로모션 그 에너지나 그 아이디어고 굉장히 전통 조각에 충실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비디오 아트의 내용, 굳이 비디오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 닿았었어요. 근데 고창선 작가 작품에 매력이 있다면 또 볼만한 맛이 있다면은 그런 미묘한 지점을 건드려서 약간의 불쾌도 주는 작품이 있어요. 조형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작가 입장에서 감내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버티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오늘 자리에서 한번 얘기가 되면 참 좋겠고 안 되면 뭐 2차 가서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미라는 거를 옆에 두신 작품 하시는 저는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저도 고민을 하죠. 근데 미적인 그 취향이 좀 독특해가지고 기능이 필요하니까 기능 플러스 제가 가지고 있는 미적 취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생뚱맞은 형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제가 손으로 직접 저런 외형들이나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들이라서 물론 잘 만들 수 있고 전통적인 조형미에 아주 충실할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일부러 더 엉성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벌써 뭐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 함정에 저희도 지금 빠져 있어요. 기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기술은 기계는 테크놀로지는 어떤 예술에 있어서 매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지점들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놓고 다음 부분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창 작가님에 대한 사운드 특히나 뭐 그게 음악이기도 하고 소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아까 긴장하는 스피커 작품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긴장하는 스피커에 대해서 왜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왜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사운드에서 좀 잠깐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긴장하는 스피커는 좀 얘기가 좀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2011년도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작업이 실시간 녹음 정도 비디오 영상 작업할 때 그냥 녹음하는 정도의 그 실시간으로 그냥 녹음이 들어가는 사운드가 들어가는 정도고 배경 음악을 까는 정도였지 사운드 작업을 특별히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작업하면서 이제 사운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운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작업은 저 위에 있는 작업은 이제 저 위에 스피커들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스피커 유닛을 만든 건 아니고 쉐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 스피커를 누가 한번 만들어봐라. 돈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긴장하는 스피커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 작업은 사실은 어떤 갑자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천재적으로 막 갑자기 디자인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제가 다 사적 경험들을 한 것들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만든 작업에
이제 음원을 걸어가지고 앰프에 연결해가지고 음원을 이제 연결하는데 갑자기 이게 볼륨이 너무 높게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피커 막 유닛이 이제 앰프가 너무 출력이 좋으니까 유닛이 못 버티고 막 벙벙 떠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면 이제 얘가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일을 안 하던 기계에 일을 시키니까 갑자기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사람들을 좀 다가섰을 때 내 작업이 좀 긴장을 하자. 물론 이제 이건 거꾸로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2.5인치 되는 굉장히 조그만 액정에다가 싱글 채널을 플레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와가지고 비디오 작품을 감상하는데 되게 편안하거나 뭐 서서 보거나 뭐 아니 앉아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무릎 꿇고 보게 만든 거죠. 바닥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어차피 비디오 보지 않잖아. 끝까지 끝날 때 3분짜리도 끝까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봐라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래 그러면 관객들이 다가오면 제가 놀래는 거죠. 제가 놀래서 관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관객들이 더 많이 놀래거든요. 제 소리 굉장히 커요. 지금은 여기서 들을 수는 없는데 빡 하면서 이제 아마 8월 15일 날요? 8월 15일 날 여기서 제가 스피커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저 작업은 올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한번 놀래러 한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광복들 다 놀라야 되나요? 뭐 지금 그 고창동 작가 작품 중에 자기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놀로지 연관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백선생님 눈치가 보이네요. 저희한테는 좀 생소한 뭐랄까 시각을 열어주는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예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도 있고 정치 어떠한 정치가 보다 선동적인 기능도 있고 정치적인 기능도 있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충격 자체로서 사람들한테 환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술의 한 그 역할 중에. 근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에로티시즘이에요. 에로티시즘은 논란을 통해서 예술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개인의 체험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그럼 이건 사실 비테크놀로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란 하나의 경험을 공유할 때 동일한 또는 동질의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사에 똑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유사성을 저희가 동일이라고 부른다면 그 동일을 공유하게끔 해서 최종적으로 공속관계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생뚱맞은 경험들을 계속 전달한다는 건 사실은 가장 비테크놀로지적인 상상력인 거죠. 근데 거기서 왜 이 작가의 매력이 있는지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내가 봤더구만 뭐 스피커 같지 않은 스피커 뭐 소리도 괴금 같은 거 하나 끝 그게 무슨 예술이야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창동 작가의 어떤 작품은 충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려고 그다음에 충격이 나한테 도대체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작품 말고요 사운드를 다루는 이제 고창동 작가의 작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를 다루는 작가들의 작품을 대할 때 재치 있는 발상들은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런 작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보면은 음악을 많이 듣는 기계를 통해서 자기 어떤 일정한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옛날 전축이 한 집에 한 대, 두 대 이기 힘들 때 음악을 많이 듣는 케이스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운드를 소재화시키거나 재료화시키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사운드에 익숙한 분들의 공통점이 근데 이런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서 사운드에 정상적인 사운드에 지쳐 있어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하는 대부분의 사운드는 정상적인 사운드예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 노래 듣을 때 약간 부담되고 창을 습관들이지 않으면 듣기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술 작품이라고 가서 만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부했거나 피해 다녀서 주파수 영역을 가지고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하는 작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한번 염두에 두고 이 고창동 작가의
사람을 쇼킹하게 만드는 쇼크에 빠뜨리는 이런 작품들도 한번 이렇게 견주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운드 쪽으로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전공하는 거랑 좀 달라갖고 이제 힘든 거는 뭐냐면 예술에 대한 관점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이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양성이 성립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이제 신경의학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예술의 본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예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개발해 왔는가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시각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빛이 있다라는 이유로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과 정신이라는 것이 일치가 되면서 모든 문화 과정에서 시각을 특화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창선 작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사운드를 다루잖아요. 이 사운드라는 게 뭐냐 하면 눈을 감으면 그 소리라고 하는 영역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넓어지고 더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것과 함께 사운드라는 것,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라고 얘기한다면, 예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솔직히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감각 기술을 증진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기술이라는 걸 예술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이나 몰입이나 어떤 확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각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를 기본적인 에센셜한 부분을 상승시키거나 방향을 다른 식으로 전회를 하는 부분 안에서 1차적인 그 어떤 요인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창선 작가가 지금 앞에 나가는 저 소리라고 하는 부분은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저희가 저 작품 안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시각은 전면화시키고 폐허화시키고 소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증진한 점에서 우리가 이제 청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감각의 한 부분을, 한 기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감각들을 다시 느낄 수 있고, 감각의 어떤 뭐랄까요? 뭐 파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관객의 입장에서 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시장에 갔어요. 긴장하는 스피커 제목이 있죠. 말 그대로 긴장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설명이 제목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죠. 관객 입장에서.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덜컥하면서 사운드가 증폭이 되고 이게 뭐지? 놀라죠. 그리고 아까 뭐 사운드가 제가 세 가지로 나눴지만 인터랙티브 이런 상호작용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건데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는데 놀랍다 하고 가요. 딴 것도 뭔가 신기한 게 뭐 있지? 신기함, 놀람 이런 것들이 인터랙티브의 대표적인 반응들이에요. 단지 예술이라는 것이 단지 신기함만을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닐 텐데 긴장하는 스피커에서는 너무 그 배려심이 많으세요. 너무 배려심이 많으셔서 긴장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상 자체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면 그 소리가 증폭되는 그 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에서 어떠한 사운드를 어떠한 그 음파수의 그런 소리를 낼 것인지가 제가 봤을 땐 더 관객들에게 더 다가갈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은 긴장의 행위가 있는데 분명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이라고 하는 텐션, 긴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근데 그 행위에 감춰져 있어요. 행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작품이 약간의 그런 기술적인 지점들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전시를 만드는 큐레이터로서 항상 관객의 입장을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미학적인 지점들, 철학적인 지점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관객들이 그걸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분명히 긴장하는 스피커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감각적으로.
지각과 감각을 말씀하셨지만 지각적으로 모르겠지만 감각적으로 느끼지만 그 감각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가 바로 예술가 고창선 작가님의 몫인 거죠. 네, 그 지점에서는 다른 어떤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초기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도 중반에 있었던 인터랙티브 아트가 서울시 미디어시티 서울에서 90%를 차지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다고 너무 재미없다고 그랬더니 다음 비엔날레 때 다 비디오 아트로 바꿨어요. 더 재미없어졌죠.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런 인터랙티브가 아닌 인터랙티브는 분명히 매개예요.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다른 이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관객들이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다가가도 되지만 어렵게 그 긴장의 의미 혹은 쉽게 긴장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긴장의 의미를 찾는 것에 저희는 관객 입장에 저도 관객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긴장의 의미를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선생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건 작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 상호작용성 미디어가 얼마나 어려운가면요. 먼저 미디어 아트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각 단계에서 그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강요예요, 강요. 그러니까 아니 지각 단계에서 관객이 참여를 해갖고 그 관객의 반응, 지각 반응을 내가 그 저 프로그램 안으로 흡수시키기에는 현 단계의 기술로서는 아직 무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센세이션 단계에서 우리가 반응은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미디어 아트하고 상호작용성을 내가 그러니까 뭐 귀를 끼고 돼서 내 지각하고 연결을 해서 그 감각을 다시 지각을 통해서 다시 내려오게 하는 거는 모든 이론가나 모든 이술가를 꿈꾸는 단계인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론가들이 작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얼마큼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잘 나와요, 잘 나와. 얼마큼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가 할 때 제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뭐냐하면 모든 이론가나 비평가나 크리에이팅들이 미디어 작품을 수렵들 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다가가면 내가 이렇게 뭔가 꼈으면 내 생각이 거기에 반영돼서 이게 내가 하는 반응과 함께 즉각적으로 오길 바라는 건 지구상에서 그 길을 다 꿈꿉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자고 지금 연락애들 열심히 연구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현 기술로서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되면 꿈의 세계가 아니고 왜냐면 의식 자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소리나 감각으로 다 연출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현 기술로서 퍼셉션의 단계에서 지각 단계에 참여해서 작가에 반응하고 공생하는 작품은 아직까지는 감각 기술로는 무리예요. 현 제 기술로서는. 생각은 아니 그냥 너무 항상 무리한 거를 큐레이팅을 요구하시니까. 아니고요. 예. 그 상호작용은 이미 끝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끝이 났습니까? 닌텐도에서 위가 나왔어요. 상호작용 끝나고. 아니죠 선생님 그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기술에 끌려다녀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 상호작용은 이미 끝난 기술을 더 잘해요. 애플 상호작용 완벽한 손의 지각, 맥락에 얘기했던 손의 확장 다 만들어냈어요. 아니죠 선생님 그게 지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퍼셉션이라고 하는 단계는 우리가 뇌가 갖고 있는 1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자유롭게 발항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두엽도 아직 다 못했고 시각 피질에 회색 피질은 10억 개 접근도 못했어요. 이제 변형계가 나왔는데 예. 아니 제가 교통정리 해드릴게요. 제가 나름 그래도 공학 박사인데 현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하이테크놀로지를 공부해봤지만 지금 현 기술로는 인공지능의 한계가 너무 많은데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뭐냐면 컴퓨터 자체가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구현의 단계가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100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기술은 한 가지밖에 못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인터랙티브라는 작업들은 대부분 뭐냐면요 작가의 머릿속에서 있던 것들을 다 기획적으로 랜덤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봤을 때 이게 인터랙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100% 솔직하게 공학도로 얘기하면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계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메인으로 있어요. 왜냐면 보통 관람자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전시의 동선, 그러니까 특히 지금 보이고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에 했던 7회 개인전인데요. 작품 밑에 번호가 있어요. 심지어 저는. 왜냐면 마음대로 관람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야 돼.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코스를 딱 도는 데 일정한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계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왜 그 계획을 그 작가들이 왜 그 계획을 딱 세우냐면요. 그래야지 내가 경험했던 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근사치로 유사하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긴장하는 스피커를 메인 입구에 놓고 왜 노골적으로 진짜 긴장하는 스피커를 긴장하냐고 맞췄냐면 관객이 딱 들어오면 전시장에 아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호기심에 들어오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전시장들이 뭐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계자들, 그러니까 미술 공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한번 그냥 놀래주는 거죠 한번. 그리고 제 작업은 전시할 때 작품이 캡션이 안 붙어요. 작업은 없어요. 작업의 제목은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만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환기를 한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텐딩 한번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긴장하는 스피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인터랙티브 제 작업의 인터랙티브는 리얼한 인터랙티브는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그냥 오면 반응하고 때로는 그게 랜덤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른 작업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의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쓴 거죠. 왜냐면 제가 산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그럼 관객이 거기에 검색어를 치면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백만, 수천만의 이미지들 중에 랜덤하게 얘가 70장을 셀렉트 해가지고 픽셀로 뿌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전시하는 내내 사람들이 16,000장이 되는 그림으로 그림을 하나 그린 거죠. 근데 그림을 그리면 내가 보여준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디어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획된 안에 랜덤하게 뭔가 그럴싸하게 네트워크 이용하고 그런 방식들이 많은데 저도 그걸 적당히 이용하고 때로는 이게 너무 실물이 나니까 노골적으로 그냥 센서처럼 컴퓨터가 뒤에 붙어 있는데도 센서처럼 기능을 하나로 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기능만 하게.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달리는 오토바이 만들었는데 명동을 막 이렇게 찍어요 비디오로. 의자에 딱 올라가면 명동 거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달리는 것처럼 음악 나오면서 달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죠. 명동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녀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제가 그런 상상이나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그걸 관객에게 한번 전달해 주고 싶은 거고 사실은 뭐 심미적이고 뭐 미학적이고 그런 분석들은 제목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미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목이고 저는 제가 상상하는 것을 구현하고 관객이랑 만나는 그런 거죠. 네, 네네. 지금 저 계속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로우테크건 하이테크건 간에 미디어 아트 쪽에 계신 분들은 그 하이테크 뭐 말할 것도 없고 로우테크라도 기술도 알아야 되는 건지 이런 그 의문이 갑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지금 고창선 작가처럼 미대를 나왔다가 공학 박사가 되는 경우는 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몇 명 있어요. 그 거기 이상한 사람들만 있네요. 그래서 그 대개는 그 회화를 해다가 뭐 설치를 해다가 미대 작가가 된다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아주 로우테크 기술이라도 아주 조금 그런 그 공학 기술들을 가져야 작품이 제작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사실은 그 예술가는 자기 장르가 정해지잖아요. 자기가 회화를 전공해서 그림 그리는 게 좋으면 그림 그리면 그게 기술인 거거든요. 원천 기술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이 너무 복잡한 걸 잡은 거죠. 그러니까 조각을 공부했는데 조각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돌 들다가 무겁고 허리 삐끗하고 그라인더 져라 손 찢어 먹고 뭐 폴리 뜨다가 냄새 너무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 깔끔한 걸 해보자 그러다가 시작했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디어 아트가 과거에 20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그 신선한 새로운 매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은 미디어 아트는 그냥 하나의 장르, 순수 예술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일정한 영역 자기 자리를 찾았다고 봐요. 그리고 회화, 조각, 전통적인 예술도 당연히 거기에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술이 필요하면 학습하셔야 되고요. 기술이 필요 없고 전통적인 원천 기술이 난 조각이다 그럼 조각하시면 되고 그림 그려야 된다 그러면 그림 그리시면 돼요. 갑자기 난 이걸 갑자기 컴퓨터로 그릴 거야 그러면 학습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아까 저런 비트 사운드 같은 걸 네네. 만들려면 내가 그걸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 내가 아이디어만 내고
다른 그런 기술자들한테 협업할 수도 있고요. 일을 하는 거. 예, 돈 주면 다 됩니다. 네, 돈 주면 다 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는 잘 알아도 사운드는 못 만들어가지고 그 애들 막 때리면서 농담이고 술 사주고 그러면서 좀 만들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은 본인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기본적인 건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해가 전혀 안 되면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학습이 안 되는 부분엔 도움을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성 선생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좀 더 큰 문제를 봉착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가가 그 기술과 재능과 작품에 자기 본인이 오리지널리티의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편협한 예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는 그림 안 그리고 계속 자기 뭐 이렇게 한 스텝 매면서 가지고 그림, 저도 그거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옳다고 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근데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은 사실 테크놀로지에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우수한 좋은 테크놀로지 구사를 가능하게 만들겠죠. 모르고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테크놀로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내려서 결정할 때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테크놀로지가 정리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고창돈 작가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 게 왜 도대체 우리가 저걸 미술이라고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왜 전통적인 것 따지지 말고요. 아무리 내가 오픈마인드로 모든 걸 다 수용하겠다 하더라도 내가 왜 저걸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작품에 있고요. 그건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작품을 하셨지만 공통되게 그 질문이 유효한 작가예요. 두 번째는 때로는 작가가 결정하는 거지만 때로는 주변에서 그 작가한테 그 결정의 순간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창성 작가는 그런 개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회적 담론이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작품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테크놀로지 안으로 이렇게 싹 감춰져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게끔 만들어놔요. 우리가 못 찾는 건 특히 아까 이제 그 최근 작품처럼 보이는 사운드 그다음에 인터랙티브를 요청하는 그런 작품 보면 그 손을 댔다 뺐다 할 때 소리가 단순하게 연결됐다 끊어졌다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작품 직접 못 봐서 제가 추측한데 근데 만약에 그 끊어지거나 연결되는 소리가 일정한 메시지라면 작품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작품을 먼저 보여준 작가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작가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테크놀로지 안으로 그 이야기는 싹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작가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패널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질문, 도대체 내가 저거를 미술 받을 거냐 말 거냐. 엑스포공원에 가서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과학관 이런 데서. 뭐 놀이동산 정도. 그거는 바람이 너무 크다. 네, 그거는 한번 이야기되고 할 만한 얘기가 대범직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도 많이 생각해 보는 건데 현대예술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데피니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 미디어 아트가 그 고창선 작가님이 잘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예술은 실험 정신이라는 걸 갖춰야만 해요.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여지까지 해왔던 것들이 예술의 역사만큼 굉장히 오래된 역사도 없고 또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했는데 현대예술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과감하게 문제는 실험 정신이다. 뒤시장 이후에 특히 기계주의나 뭐 미디어 아트의 그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실험 정신이라는 것, 자유로운 창조라고 할 때 그 실험 정신이라는 걸 얼만큼 갖추었느냐라는 걸로 봤을 때
고창선 선생님이 고창선 작가가 갖고 왔던 그 부분의 문제점은 분명하나 그 문제점이 실험 정신에 있어서 잘 구현된다는 나중의 차원인데 어쨌거나 원들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마무리되는 마감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고창선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게 약간의 좀 외로움이 묻어 있어요, 작품 안에. 그래서 홀로 치는 탁구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지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창 작가님이 사실 외곽 지역에서 많이 도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조속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학을 전공하시면서 이 순수 예술을 하지 않고 외곽에서 실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외로움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외로움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막 저희가 열심히 얘기했던 그 테크놀로지와 뭐 이런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아는 작품 중에 가장 정말 인터랙티브한 정말 센서 있는 그 센서가 바로 인간 센서예요. 그러니까 전시장 안에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요. 관객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서 불을 켜요. 그게 가장 인간적인 테크놀로지인 거죠. 그 전시장에서 정말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하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계가 된 인간이. 그렇게 봤을 때 고창선 작가님이 분명 그런 지점들 좀 고민했던 것 같기도 해요. 분명 그러니까 뭐 하이테크, 로우테크 이런 지각적인 지점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관객의 입장에서 전시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니까요. 전시를 만드는데 이게 저희 시립의 담당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세요.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전시 관람을 할 때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화살표를 그어달래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술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술은 분명히 그게 아닙니다. 번호 매길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틀은 있겠지만 분명히 다가가는 지점들이 다릅니다. 분명 여기서도 지금 그 논점들이 다 다릅니다. 논점들이 다른데요. 분명히 어쨌거나 이거는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작가님도 이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10년 넘게 하셨으니 이제 진짜 정리될 만도 해요. 아직 정리 좀 덜 되셨어요. 네.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얘기. 고창선 작가 작품은 제가 딱 단점 하나를 이야기하고 저는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방향이 고창선 다운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적 교육, 연구 이런 말 많이 써요. 질적 향상. 질적이란 말이 얼마 전에 저한테 발제 과제가 돼가지고 짧은 논문을 하나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무엇 다음이 질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퀄리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운동 차원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중2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철학책을 들어보고 울고 고뇌하면 그 중2답지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 향상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걔는 지식이 연장되는 거예요. 고창선 다움을 지금 잘 방향 잡고 있는지, 저는 그 예전의 작품의 메시지가 굉장히 정교해서 좋은 소셜리스트 만났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작가가 선택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다 달라서. 근데 그거는 꼭 물어보고 싶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2008년도까지 작업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그 사회를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느낀 약간 센시티브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감성적인 호소하는 뭐 연애하면서 연애를 하면 작업이 바뀌어요. 여자가 바뀔 때마다 작업이 바뀌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작업은 어떤 역할을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은 원래 5년짜리로 잡았는데 이제 올해 내년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집중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센시티브한 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39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돈 벌면 다 작업에 그 세상이 다 이제 그 센시티브해지는 거죠. 왜냐면 모든 여자들한테 관심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감각이 촉수가 많이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라만 보니까 이제 그 센시티브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생계가 걸리니까 작업이 둔해진 거예요. 둔해지면서 어떤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확히 보신 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좀 많이 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맨날 와이프랑 싸움하는 게 이렇게 나가다는 접어야 된다. 늘 저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바람 안 나면서 촉수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좀 이렇게 센티브하게 바라볼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제가 이게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살면서 미디어 아트 고천 선생님 작가의 그림을 비추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의 자기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예술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게 저도 이제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분명하게 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이 비포 앤 애프터가 갈리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옛날에 가요 무대 보다가 요즘에 애들 이렇게 뭐 보이즈 나오는 거 보면 일단 야 시끄러워 일단 돌려라 저도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적응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가들이 그런 우리가 적응된 것 그리고 적응해야 할 것 과거와 미래 사이를 이제 있는 게 경험인데 그 경험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실험 정신을 갖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도전을 해주시는데 고천선 작가한테 이섭 선생님 말에 좀 조금 동의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의미화가 되게 약해요. 뭐냐하면 예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들한테나 미학자들한테나 어떤 사람한테나 관객한테나 최종적으로 작품은 실험적인 정신으로 다가와서 감각이란 부분으로 형식화가 되지만 마지막에 우리 안에서는 의미로서 가슴이나 어떤 의미로서 해석되는 게 분명한데 고천 선생님 작가 그 작품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의미화의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봤을 때 저게 뭔가 있는 거는 같은데 그거를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응집하는 거는 좀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발굴의 약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기 다 이제 미술 쪽 하신 분들이신데 저는 사실 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를 이제 연구했던 사람인데 아까 이섭 선생님 얘기하는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는 부분 뭐 이런 쪽에서 자유로운 것이 예술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신을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예술적 행위들 아까 뭐 라스코베카니 뭐 이런 나왔는데 결국은 신을 닮아가는 행위들이거든요. 신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의 어떤 창조적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제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신의 영역들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인간과 신의 어떤 구분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신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그 신의 언어는 운율과 상징이 있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시적 영역들을 우리는 신의 어떤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이런 언어들은 이제 인간의 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예술적인 부분과 미술적인 부분과 문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닮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고창선 작가분이시죠? 보면은 그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술적인 부분인 건가 아니면 뭐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느끼는 것인가 알게 되는 것인가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가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미술적 영역이에요. 근데 알게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적 영역이거든요. 그럼 문학적 영역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도 느끼지만 뭔가 내가 깨우치는 어떤 의미도 있어야 된다는, 이게 저는 두 개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떤 작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같아서는 아까 그 얘기한 그 의미적 영역이 약하고 어떤 그 미술적 영역, 즉 어떤 회화적인 거나 아니면 조각적, 조형적 요소들이 제대로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애매한 뭐 그런 지점이 자꾸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작품들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고창근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면서 장점은 낯설게 하기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충격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 작가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또 구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주제 넘지만 그런 영역들, 의미적 영역과 아니면 그 회화적 혹은 조형적 요소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의미 영역 안에다가 어떤 상징적 요소들, 의미를 담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그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주제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화수공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